이번 시간부터는 그 WTO 관세평가 협정과 세계 관세기구 WCO 각종 주회, 권고 의견, 예해, 사례 연구 등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제 저서에 뒤에 부속 권말 브로그에 있는 부분을 영문판하고 원래 한국판을 같이 읽어줘야 되지만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영문판을 하게 되면 뭐 영어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글 편을 위주로 해서 주요하진 부분도 있고 주요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TO 평가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강의 처음에 그 1조 8조 여러 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TO 강의에는 이 부속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소입니다. 부속소도 마찬가지로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속소 주회입니다. 부속소 1주회 주회 총설입니다. 평가 방법의 적용 순위입니다. 협정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1방법에서 6방법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 순위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순차적으로. 관세 평가를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2조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여기 평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 가격을 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커스텀스 밸류입니다. 영어로 커스텀스 밸류. 그 후에 조에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순번상 첫 번째 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번 조에 따라 과세 가격이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순서에 따라 그 다음 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방법을 적용할 수, 2방법 적용할 수 있는데 3방법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외가 있죠. 5조와 6조 순위를 바꾸어서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국내 판매 가격이고 이거는 산정 가격인데 국내 판매 가격 방법하고 산정 가격 방법을 수입자가 바꿀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거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 자, 수입자가 요청을 했지만은 이게 먼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마찬가지로 다시 원위치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1조부터 6조까지 1방법에서 5방법까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7조의 규정,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의 순서를 다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의 사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죠. 어떠한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채무로서 기록되어야 할지, 자산 및 채무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기록되어야 할지, 자산 및 채무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지,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지와 어떤 회계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 국내에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지칭하는데 이 기준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적인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그 당시에 특정국 특정 시기 그죠?
이 특정 시기와 특정 국내에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인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계 원칙이 틀려지면 이게 크레딧, 데빗 이런 자산 부채의 경우죠. 자기가 아셋이라고 아셋 자산 부채 이게 전체가 자본이 되죠. 이렇게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그 산정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혹은 국내 판매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이유 및 일반 경비는 수입국에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유 및 일반 경비는 생산국에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수입국에서 행해진 제8조 규정된 요소의 결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 생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도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에 따른 정보를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1조에 대한 주의입니다. 1조라는 거는 실제 지급 금액이죠. 커스텀스 밸류. 요거는 price actually paid와 payable입니다. price입니다. 이건 price. 근데 관세 가격은 커스텀스 밸류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관세 가격하고 실제 지급 가격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는 커스트 밸류는 프라이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떤 8조에서 나온 어마운트죠. 어마운트 금액이 어마운트인데 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것도 또 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합친 거는 또 트랜잭션 밸류라 해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트랜잭션 밸류입니다. 그래서 협정을 보면 관세 가격 커스텀스 밸류와 트랜잭션 밸류는 실제 지급 금액, 실제 지급 가격 프라이스하고 가산 요소의 금액, 가격, 금액, 가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가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관세 평가가 나중에 가면 헷갈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입니다. 가격이 왔죠.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이 되죠.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거 하여야 할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하여야 할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슛비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게 계산이 안 된다면 이 방법을 적용 못 하는 겁니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채무를 상기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이게 간접지급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거는 그 가산유소 어마운트죠. 어마운트. 이거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트랜잭션 밸류, 즉 커스텀스 밸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PAPP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의 부가금액 및 비용은 수입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관세 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관세법 시행령에 나왔던 거죠. 관세법에 산업, 공장,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후에 행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비용, 수입 후 운송 비용, 수입국의 관세 조세입니다. 자,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수입과 관련이 없는 배당이라든가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그 밖의 지급, 무슨 변호사비, 용역비, 이거는 커스텀스 밸류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당. 아니 어차피 그 특수한 계좌 배당 많이 가니까 이거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회계 원칙에 썼을 때는 배당은 배당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가산될 수는 없다. 내지는 판단 기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 제한에 상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제한이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 연도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건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 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 컨디션과 컨시더레이션 종속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트랜잭션 밸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상품을 또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가격 결정에 끼워 팔기가 되겠습니다.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입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가격의 상품에 따라서 또 이걸 같이 사라는 거죠. 가격이 틀려진다.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공급하는 반제품 같이 수입품의 외생적인 지급 형태를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 판매와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하여진 공학기술 및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 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뭐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플랜을 짠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거래가격 수락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합니다. 자, 2항 가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여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이러한 관계라는 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까 우리가 봤죠. 이
이 커스텀스 밸류나 트랜잭션 밸류는 실제 지불 가격 PAPP죠. 실제 지불 가격 플러스 에딕션인데 어마운트입니다. 어마운트인데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관계 특수관계가 가격 이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이것까지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냐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다 보면 특수관계가 이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영향을 미친 게 모든 거 영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은 물품에 대한 가격이고 이건 예를 들어 용역비다. 용역비 특수관계니까 용역비 싸게 해줬으니까 아 이거 거래 가격 인정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기서 해결해야 여기서 해결해야 돼. 각 요소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가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세관 당국은 가격의 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을 수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관 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관 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 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는 세관 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또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세관 당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이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합니다.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가격이 결정돼요. 가산 요소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가산 요소가 가격 정책 관행에 부합이 되는지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판매자가 그와 관계없는 구매자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을 경우 그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대하여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종 또는 동류 상품에서 실현된 기업이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이 항 나오는 수입자가 거래 가격이 세관 당국에서 이미 수락한 기준 가격에 매우 근접하고 따라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2항 나오에 규정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가오에 규정된 영향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 당국이 제2항 나오에 규정된 기준 중에 하나가 충족됨을 더 이상 상세한 조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당해 기준의 충족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관련이 없는 구매자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와 관계가 없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나옵니다. 어느 한 가격이 다른 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수입 상품의 성격, 산업 자체의 성격, 상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 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여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고정된 비율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거래 가격이 제1항 2호 나오에 규정된 기준 가격에 매우 근접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형태의 상품 가격이 경미한 차이는 수락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형태의 상품 가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수락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조에 대한 주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한 주해죠. 그 다음에 제2조는 동종 동질 물품 same product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요거는 제2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20분이 지나갔군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